천년 전 조수는 아직 왕의 명령에 따르고 바람은 동방의 섬들 사이로 비밀을 나르던 시절, 시간의 신비를 이해하는 이들 사이에서 세기를 넘어 울려 퍼질 한 인물이 나타났다. 그는 바다의 현자라 불렸다. 대담한 지휘관이자 비할 데 없는 전략가이며 많은 이들에게는 예언자였다. 그러나 그의 수많은 업적의 그림자 아래에는 해로와 정치적 동맹보다 훨씬 더 신비로운 것이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바로 물에 봉인되고 별들에 의해 지켜진 예언이었다. 해상점경이라는 고서가 세대를 거쳐 소수의 손에 의해 전해졌다. 마치 운명에 의해 선택된 자들만이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이 기록은 하늘을 읽을 뿐 아니라 하늘이 전하려는 말을 들었던 무명의 예언가에 의해 작성되었다. 그의 환신은 신성한 두루마리에 기록되었고 침묵의 맹세로 보호되었으며 두려움 속에서 보존되었다. 오늘날 이 문서는 그 기원이 된 땅에서 멀리 떨어진 한 박물관의 그림자 속에 조용히 잠들어 있지만 그 메시지는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2025년, 전설로 여겨졌던 것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다. 1000년 전에 쓰인 말들이 지금이라 불리는 시간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 기록은 큰 변혁의 시기를 묘사하며 동양력으로 현재와 일치하는 을사년이라는 주기를 언급한다. 그 문장은 갈등과 계시로 점철된 역사적 전환점을 말하며 별의 인도를 받아 고대 왕국의 땅에서 태어날 새로운 한국인 지휘관의 등장을 예고한다. 그와 함께했던 예언가는 조수, 바람, 철사의 별자리를 관찰했다. 그는 단지 움직임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의도를 읽었다. 그의 눈은 미래의 안개를 꿰뚫었고 그의 영혼은 징조들이 전하려는 뜻을 해독했다. 그는 단순히 무역로를 지킨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의 문명을 위한 운명의 길을 설계하고 있었다. 해상점경은 애매한 은유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것은 철새의 길을 따라 나타난 검은 배들이 노예화, 고통, 복종을 가져올 것이라고 명확히 묘사한다. 오늘날 학자들은 이 부분을 19세기 서구 열강의 동아시아 도래에 대한 놀라운 예시로 본다. 서쪽에서 온 배들은 예언자가 관측했던 철새의 항로를 따라 항해하며 세계의 질서를 바꾸었다. 9세기의 한 인물이 어떻게 이런 일을 예견했을까? 이 수수께끼는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 기록은 계속된다. 을사년이 되면 남쪽의 12섬이 피를 흘리고 고대 신라의 땅에서 위대한 지휘관이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한다. 그는 삼국의 영광을 회복하고 한국 민족의 명예를 되찾을 것이다. 이 메시지는 희망과 책임을 함께 담고 있다. 수세기 전 억압의 도래를 예고했던 그 문서는 이제 해방의 탄생을 알리고 있다. 예언은 또한 붉은 용에 대해 말한다. 작은 섬을 삼키려 할 것이나 푸른 용의 지혜와 바다의 힘에 의해 저지당할 것이라고 한다. 오늘날 남중국해의 긴장이 고조되고 대만의 정세가 악화되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 문장의 정확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고문은 특정 국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지만 상징과 이미지, 그리고 현재의 사건들과 공명하는 예시들을 담고 있다.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이 단편들을 분석하고 있다. 역사학자, 영적 연구자, 정치 분석가, 인공지능 프로그래머들까지 이 글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 조용한 탐색을 이어가고 있다. 대륙은 달라도 해석은 유사하다. 2025년은 전환점이 될 것이며 그 중심에는 한반도가 자리하고 있는 듯하다. 예언의 중심에는 빛을 받은 지휘관이 등장한다. 그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다. 정치인도 군인도 아닌 존재. 그는 별의 빛을 받아 바다의 깃발을 들어 올리는 인물이다. 하나의 상징일 수도 있고 변화의 정신일 수도 있다. 단지 한 국가가 아닌 문명 전체를 변화의 물결로 인도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의 화신일 수도 있다. 고문의 마지막 장에는 세기의 침묵을 가로지르는 문장이 있다. 바다는 끝이 없다. 별은 영원하다. 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그때 동쪽의 빛이 세상을 비출 것이다. 이 문서는 천문기호, 철사의 이동 경로, 해상 항로, 그리고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시간의 구조로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 정확성은 이성적 설명을 초월한다. 고문의 힘은 상징 언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주기와 인간사의 연결에 있다. 마치 민족의 운명이 책이 아닌 별과 바다의 흐름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가장 많이 연구된 구절 중 하나는 쇠세의 길을 따라오는 검은 배들이 동방의 해안에 족쇄를 퍼뜨릴 것이라는 부분이다.
이는 19세기 영국과 프랑스 함대의 아시아 도래, 특히 아편 전쟁 당시 중국 해역에 진입한 전함들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 철로 된 증기선은 고문에서 묘사된 철사의 이동 경로와 거의 같은 항로를 따랐고 그 도래는 예언된 대로 고통과 지배, 주권 상실의 시작을 의미했다. 이 예언이 더욱 불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글을 쓴 예언가가 그러한 배가 존재하기 훨씬 이전 시대의 인물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그는 바람으로 숨 쉬지 않고 땅에 피를 태워 움직이는 그림자로 덮인 배들이라 묘사하며 증기선의 본질뿐만 아니라 그 역할까지 예견한 것이다. 그것은 강제와 단절의 도구였다. 또 다른 핵심 구절은 붉은 용이 뱀의 섬을 향해 움직일 때 바다는 천둥으로 응답하고 그 섬은 피로 외칠 것이다 라는 부분이다. 이는 현재의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현대 분석가들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붉은 용은 대체로 중국의 상징으로 해석되며 뱀의 섬은 독립성과 저항의 상징으로 대만의 현재 정세와 정확히 맞물린다. 이 섬은 바다의 힘과 푸른 용의 지혜로 보호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이 중재자 혹은 영적 방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이후 해상점경은 특정 연도를 명시한다. 을사년이다. 간지력에서 을사는 60년 주기로 반복된다. 흥미롭게도 1905년 역시 을사년에 해당하며 이 해는 대한제국이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상실하고 일본 지배가 시작된 해이다. 고문은 이 시기를 깊은 절단의 시간이라 부르며 백성의 빛이 질식되었다고 기록한다. 그러나 다음 을사년에는 그 빛이 푸른 천둥의 힘으로 다시 타오를 것이라고 밝힌다. 많은 학자들은 이에 따라 2025년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한국의 힘이 부활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본다. 가장 상징적인 구절 중 하나는 별의 빛으로 빛나는 지휘관 이 신라의 옛 영광의 폐허 속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표현이다. 이는 군사적 지도자가 아닌 영적 정치적 문화적 비전을 지닌 지도자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별의 빛은 국제적 인정을 상징하는 은유일 수도 있고 실제로 하늘의 계시에 의해 인도되는 자일 수도 있다. 그의 사명은 평범함을 넘는 것이다. 예언은 군사적 긴장을 넘어 기후와 자연에 대한 주제까지 다룬다. 남쪽은 재로 뒤덮이고 바다는 12개의 우는 섬들 사이에서 그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라는 구절은 여러 판본에서 반복되며 남중국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경고로 간주된다. 지질학자들은 이미 이 지역의 해저 지진 가능성을 경고해왔으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곳에서 발생할 해저 지진은 대규모 쓰나미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특히 필리핀, 대만, 중국 남부 해안의 작은 섬들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하지만 해상점경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구절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백호가 바다로 뛰어들어 상처를 입고 그 섬들은 육지를 향해 외치지만 육지는 듣지 않을 것이다. 이 문장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일본을 가리키는 예언으로 해석된다. 백호는 다양한 전통에서 일본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지며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상처 입는다는 이미지는 지진이나 쓰나미와 같은 해양 재난을 암시한다. 바로 이러한 해석 때문에 일본 당국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문서가 큐슈 국립박물관에 철저히 봉인되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 추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정보를 감추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문서 내용은 디지털화되어 국제학자들 사이에 유포되고 있다. 한국, 중국,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이 문서에 담긴 상징과 암호화된 패턴들을 해독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들이 거의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역사적 주기의 반복이며 그 정점이 2025년이라는 해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는 변화의 축이며 전환의 해라는 것이다. 이 예언은 공포를 유발하려는 것이 아니다. 종말을 설교하지도 않는다. 해상점경은 길을 보여준다.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문서의 진정한 가치는 사건을 예견하는 능력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을 드러내고 우리가 아직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비춘다는 데 있다. 다른 예언서들이 어둠 속에 침잠하는 것과 달리 이 문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다. 그것은 각성이다. 의식의 각성, 민족의 각성, 지배가 아닌 조화에 기반한 새로운 질서의 각성. 해상점경의 핵심에는
상징과 별자리 도형 사이에 숨겨진 가장 수수께끼 같고 동시에 불안한 구절이 있다. 학자들이 푸른 뱀의 등뼈라 부르는 단편이다. 이 대목에서 문서는 역사적 예언의 고요한 흐름을 벗어나 마치 시간 자체가 그 흐름에 균열을 내고 잠시 진실을 드러내는 듯한 강렬한 폭로의 소용돌이로 빠져든다. 본문은 예고한다. 하늘이 3번 진동하고 그 포효가 땅이 아닌 창공에서 울릴 때 땅에 발을 붙인 자들은 흔들리고 물 위를 걷는 자들이 일어설 것이다. 이 예언은 오랜 세월 상징으로 해석되었지만 오늘날 위성의 증가, 극초음속 무기의 출현, 동아시아 지역의 핵 긴장 고조 속에서 많은 학자들은 이를 단순한 은유로 보지 않는다. 이는 공중 혹은 기술적 영역에서 시작되는 군사적 사건, 혹은 하늘에서 오는 충격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 3번의 울림과 창공의 포효는 세 국가가 연루된 공중전이나 사이버, 충돌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 중국, 일본일까? 혹은 한국, 미국, 중국일까? 확실치는 않다. 그러나 고문은 이렇게 덧붙인다. 그 포효가 물 위에 떨어지면 시면의 문이 깨어날 것이다. 여기에서 공포가 자리를 잡는다. 어떤 이들은 이를 해저 무기의 사용이나 알려지지 않은 기술로 유발된 지진으로 보며 또 다른 해석에서는 인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시간의 흐름 아래 억눌려 있던 땅과 바다의 힘이 깨어나는 영적 현상으로 본다. 이어서 고문은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한 장면을 드러낸다. 12개의 안개 기둥이 피로 물든 섬들 사이에서 솟아올라 원을 이루고 그 중심에서 동방에 잊혀진 목소리가 솟아오를 것이다. 이 구절은 시적이면서도 잊혀진 고대 지식의 귀환을 암시하는 가장 명확한 묘사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일부 한국 학자들은 이 12기둥을 남중국해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섬들과 연관지으며 다른 이들은 오래전 잊힌 영적 중심지나 고대 사원 혹은 특정 에너지 포인트들이 하나로 정렬되어 집단의식을 변화시킬 진동을 발산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 정렬의 중심에서 동방의 부름이 나타난다. 이는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닌 뼛속으로 느껴지는 진동으로 묘사된다. 이것은 각성을 향한 부름이다. 자신의 영적 기원을 부정해온 자들이 마침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다. 고문은 이어 말한다. 호랑이의 자손들, 자신의 혈통을 잊은 이들이 바다의 반사 속에서 자신을 보고 두려움에 묻힌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계시는 바로 한국을 향하고 있다. 수세기에 걸쳐 분단되고 침묵당하고 외세에 의해 왜곡되어 온 민족 예언은 한국이 자신의 본질과 다시 연결되는 순간, 한때 잠들어 있었지만 결코 죽지 않았던 영적 정체성의 각성을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 회복을 이끌 인물의 상징이 드러난다. 그는 왕도 대통령도 아니다. 해상점경은 그를 빛의 장군이라 부른다. 조상의 별빛을 받은 자이며 잃어버린 왕국들의 기억을 피 속에 간직한 존재. 그의 역할은 다스리는 것이 아닌 회복하는 것이다. 그는 단지 한 국가의 재탄생을 넘어 하나의 목적의 부활을 이끄는 중심 인물로 등장한다. 바다는 그를 알아볼 것이다. 사는 몸을 낮추고 바람은 그의 말 앞에 멈출 것이다. 그의 말은 밀물처럼 거스를 수 없고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언어는 점점 격해지고 서사는 속도를 높인다. 고문은 이 지휘관이 부서진 뱀의 문양을 들고 나타날 것이라 말한다. 이는 오늘날의 세계 질서를 상징하는 기호로 해석되며 그의 사명은 동방의 균형을 다시 바로잡고 동아시아 민족들을 조화 속으로 이끄는 것이다. 하지만 그 방법은 무력이 아닌 지혜와 정신이다. 빛의 장군이라는 인물은 이름 없이 등장하지만 같은 시대의 다른 예언서들에서도 반복되는 상징적 특징을 지닌다. 그는 고통 속에서 태어났고 굴욕 가운데 단련되었으며 하늘의 표식을 가슴속에 간직한 자이다. 그는 자신의 이름마저 잊은 난파자처럼 홀로 걸어가다 바다가 그를 부를 때 밀물이 그의 발에 닿으면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이미지는 영적 소명의 리더십에 대한 부름처럼 울려 퍼진다. 이는 전통적인 영웅의 모습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권력을 쥐기 전에 민중에 의해 먼저 인식되는 인물이다. 그의 힘은 심장에 있으며 그의 권위는 침묵 속에 있고 그의 무기는 비전이다. 빛의 장군이라는 이름이 해상점경의 행간 속에 조용히 메아리치는 가운데 예언은 더 깊고 더 상징적인 차원으로 나아간다.
마치 이 문장이 이해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느껴지기 위해 쓰인 듯한 흐름이다. 오래된 잉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미지 속으로 스며들며 미래의 사건들뿐만 아니라 인류가 2025년이라는 경계를 넘으며 마주하게 될 도덕적, 영적 갈등을 드러낸다. 고문은 말한다. 빛의 장군이 등장할 때 세계는 국가나 군대가 아닌 의식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창공은 두 갈래로 열릴 것이다. 하나는 땅만을 바라보는 자들의 창백한 빛, 다른 하나는 하늘을 올려다볼 용기를 지닌 자들의 타오르는 불꽃. 이는 진정한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며 무기가 아니라 선택으로, 용기 혹은 회피로 싸워지는 것임을 시사한다. 이 새로운 국면에서 예언은 거울의 날들이라 불리는 현상의 등장을 언급한다. 그 날들에는 사건들이 기묘한 패턴으로 반복될 것이다. 마치 시간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듯 한 번 말해진 것은 다시 말해질 것이다. 한 번 행해진 것은 다시 행해질 것이다. 그러나 처음을 기억하는 자는 그 함정을 알아볼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되풀이되는 역사적 순환, 즉 권력을 위한 전쟁, 영토 분쟁, 기후 위기 등의 반복을 암시한다고 본다. 고문은 인류가 자신을 비추는 거울 앞에 서게 될 것이라 말한다. 고통을 위함이 아니라 반복할 것인가, 초월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거의 제의적인 힘을 띠는 한 장면이 부각된다. 세 마리 짐승의 그림자가 동시에 바다를 건널 것이며 물은 잠잠할 시간을 갖지 못할 것이다. 짐승들은 이름이 없지만 불, 땅, 금속의 상징으로 묘사된다. 어떤 이들은 이를 무장한 초강대국으로, 또 다른 이들은 경제, 인공지능, 기술 지배력과 같은 보이지 않는 통제체계로 해석한다. 고문이 강조하는 바는 그것들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것들이 함께할 때 무엇을 이루는가이다. 이 세 힘의 융합은 균형이 극에 달했음을 알리는 징후이며 지구는 물리적인 혼돈을 넘어 영적인 격변 속으로 들어서게 된다. 바로 이 시점에서 예언은 다시 한국을 언급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한 지리적 장소로서가 아닌 하나의 상징으로서. 동방의 영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으나 소나무가 바다를 만지는 곳에서 일어나 그 목소리는 한 번도 그 이름을 불러본 적 없는 언어들 속에서 울려 퍼질 것이다. 이 구절은 한국을 단순한 국가가 아닌 하나의 의식, 하나의 원형으로 해석하게 만든다. 그것은 영적 각성과 조화의 모델로서의 한국, 그리고 그 영향이 타 문화로 확산되기 시작함을 암시한다. 바다에 닿은 소나무는 뿌리 깊은 지혜를, 물은 변화와 갱신을 의미한다. 이 두 요소의 결합에서 비롯된 영향력은 지배가 아닌 영감을 주는 방식이다. 고문은 덧붙인다. 푸른 용이 날개를 펼칠 때 태양은 하루에 3번 떠오를 것이다. 이 문장은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없다. 하루에 3번 떠오르는 태양은 3번의 계시를 상징한다. 과거에 감춰진 것의 폭로, 현재에 조작된 것의 드러남, 미래에 피할 수 없는 진실의 도래. 이 세 가지 순간은 세계를 이전과 전혀 다른 국면으로 이끌 것이다. 주의 깊은 자들은 놀라지 않을 것이다. 고문은 말한다. 바다는 침묵한 마음으로 듣는 자에게 먼저 속삭인다. 이 조용한 부름은 볼 줄 아는 눈과 들을 줄 아는 귀를 지닌 이들에게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때 수많은 목소리들이 일어나 빛의 장군을 흉내내려 할 것이다. 거짓된 인도자, 기회를 노리는 지도자들, 혼돈의 예언자들. 그러나 예언은 분명히 밝힌다. 왕좌를 원하지 않는 자만이 그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 예언의 두 번째 절정은 여정의 극점으로 우리를 이끈다. 고문은 말한다. 심판의 시간은 천둥과 함께 오지 않고 침묵과 함께 올 것이다. 이 침묵은 민족들 사이로 퍼져나가며 불안해 장막처럼 세상을 덮을 것이다. 아무도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모두가 무언가가 무너졌음을 느낄 것이다. 하늘은 맑고 거리는 평온하지만 세상의 심장은 혼돈 속에 흔들릴 것이다. 이는 세계가 스스로의 그림자에 가장 취약해지는 정확한 순간을 의미한다. 그 침묵의 한가운데 새로운 상징이 등장한다. 물 위에 떨어진 별, 고문은 이렇게 말한다. 그 별은 타오르지 않지만 가장 차가운 깊이까지 빛을 비출 것이다. 많은 이들은 이것을 상징적인 사건, 혹은 집단적 영적 체험,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의 등장으로 해석한다. 그 존재는 눈부시게 하지 않지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 약속하지 않지만 각성하게 만든다.
마침내 예언은 말한다. 그 별이 바다에 닿을 때 세계는 세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첫째, 과거로 돌아가 모든 것을 반복하는 것. 둘째,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부정 속에 머무는 것. 셋째, 그 부름을 인식하고 미지로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고문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한다. 오직 세 번째 길을 택한 자들만이 새로운 하늘의 운반자가 될 것이다. 이 두 번째 절정에서 해상점경은 우리를 끝과 시작의 경계로 이끈다. 붕괴와 구원의 사이, 세상의 소음과 별들의 침묵 사이. 이 순간은 인류가 무기로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의식으로 시험받는 때이다. 그리고 바로 이때, 그 어느 때보다도 미래는 예언이 아닌 거울이 될 것이다. 해상점경의 마지막 장이 넘겨질 때 남는 것은 단지 오래된 예언이 아니라 말로 표현되지 않은 질문, 조용한 부름이다. 원고의 모든 말들이 걸어온 길은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하는 듯하다. 자각의 순간. 더 이상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가 아닌가를 예측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 기록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문제다. 과거와 미래의 경계는 흐려진다. 시간이 휘어지고 멀게만 느껴졌던 것이 눈앞에 현재로 다가온다. 이 텍스트는 갓 태어난 별빛 아래 고요한 바다의 이미지로 끝난다. 폭풍은 없다. 외침도 없다. 오직 침묵이 있다. 위협이 아닌 드러냄의 침묵. 오직 깨어있는 자만이 그것을 진정한 시작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예언은 폭발로 끝나지 않고 명확함으로 마무리된다. 예언은 말한다. 순환의 끝은 다음을 밝히는 숨결이다. 이것이 해상점경의 가장 깊은 메시지다. 끝은 없다. 지속이 있을 뿐이다. 변형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변형은 원고에 따르면 왕이나 군대나 조약에 의한 것이 아니다. 집단적인 각성에 달려있다. 진정한 혁명은 내면에서 시작될 것이다. 새로운 리더십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죄책감에 가려진 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줄 아는 민중 속에서 태어날 것이다. 빛의 장군은 그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불꽃의 가시적인 불씨에 불과할 것이다. 원고는 경고한다. 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그것을 부정하려 할 것이다. 징조를 침묵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별들이 정렬될 때 바다가 움직이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들은 우연이라 하고 신화라 하고 꾸며낸 이야기라 할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 듣는 자들은 알게 될 것이다. 순환은 완성되었다. 그리고 순환이 완성될 때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로워진다. 예언은 사방의 불꽃에 대해 말한다. 원고 전체에서 단 한 번 언급되는 이 신비한 개념은 동아시아의 네 가지 영적 힘, 용기, 지혜, 자비, 진리의 상징적 결합으로 학자들에 의해 해석되어 왔다. 이 네 가지 덕목은 어떤 민족의 소유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열쇠들이다. 내 불꽃을 가진 자는 무기가 필요 없으리니 그의 존재 자체가 응답이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시대의 중심에는 동방이 있다. 지배적 권력이 아니라 균형의 근원으로서. 역사적으로 침략과 분단, 고통을 겪어온 한반도는 이 비전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자궁이 된다. 단지 지리적 한국이 아니라 영적 한국, 산의 지혜를 침묵 속에 담고 바다의 힘을 인내 속에 품은 민족의 상징으로 이제 그들은 고통이 아니라 빛으로 기억될 준비가 되어 있다.